네, 이제 마지막 남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진도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비열과 열용량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비열이 뭐고 열용량이 뭐고 열량이 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량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라는 게 갈 텐데 이때 이 열이 얼마만큼 갔느냐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량이라는 건 보통 Q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 시멘트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거죠. 웃기죠? 시멘트가 뭔지. 자, C라는 건 뭐냐면 비열. 어떤 물질이 비열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은 열량이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네,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00g을 가열하는 것보다는 200g, 300g을 가열하는 게 훨씬 더 열량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뭐예요? 네,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거의 단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칼로리라는 단위죠. 칼로리라는 단위. 이 칼로리라는 단위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비열이 그람 네. 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비열 x 곱하기 질량 그람 곱하기 온도 변화 도씨 뭐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1칼로리라는 애는 뭐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 칼로리는 x 곱하기 그람 곱하기 도씨이다. 그러면 x의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는 칼로리 퍼 그람 도씨 이렇게 되죠. 예를 들자면 물의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람 도씨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물의 비열을 1칼로리 퍼 그람 도씨라고 알고 있지 않고 그냥 1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칼로리 퍼 그람 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로리가 아닌 다른 단위가 있는데 줄 단위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줄 퍼 그람 도씨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의 비열의 단위는 1칼로리가 4.2줄이므로 4.2줄 퍼 그람 도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에는 물의 비열이 4.2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국 이 뒤에 줄인지 칼로리인지 확인 안 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물의 비열이라는 것에 관해서 좀 설명을 계속해 보도록 하죠. 비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1g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1g을 1도씨 올리는데 4.2줄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량이다 이렇게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열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열에 관한 것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열량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열량계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간이 열량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봄배 열량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통 열량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통 열량계.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봄배 열량계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나 뭐 대학 다닐 때 봄배 열량계라고 배웠고요. 지금은 뭐 통열량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간이열량계와 통열량계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누가 더 정확하냐라는 거죠. 정밀하냐? 간이열량계는 열손실을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열손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엔 통열량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측정,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통열량계를 써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대신 간이열량계는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간이열량계와 통열량계에 관한 설명을 좀 보시면요. 자, 간이열량계는 구조가 간단하고 쉬운 사용, 그러니까 사용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얘는 사용이 용이하고 간편한 반면 단열이 잘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단열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이열량계를 사용할 때는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흡수한 열량을 그냥 어떻게 얻을 것이냐면 용액이 얻은 열량, 얻거나 잃은 열량, 그죠? 얻거나 잃은 열량이다.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그냥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메테인이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메테인이 연소를 열량계 내에서 일으키고 그 메테인의 연소한 열량을 구한다. 만약에 이렇다면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그냥 용액이 얻거나 잃은 열량으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어렵죠. 네. 따라서 이 용액이 얻거나 잃은 열량으로 계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방출이나 흡수하는 열량 자체를 용액의 온도 변화, 즉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로 이렇게 조금 과학적이지 않죠? 네. 조금 뭐랄까 허술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본배 열량계 또는 통열량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열량계에서는 똑같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 Q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안에 물이 들어있었다, 뭐 아니면 용액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 네, 보통 물을 쓰거든요. 구태여 복잡하게 용액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물이 얻은 열량과 그 다음에 이 통열량계가 얻은 열량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따라서 단순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이 얻은 열량만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즉 뭐만 계산하는 게 아니냐면 물의 비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을 미리 측정을 해놓고 물의 온도 변화까지만 재면 끝나는 거죠. 사실 위에 간이열량계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열량계의 온도 변화까지 같이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통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그래서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추가로 더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열량계에서의 방출 또는 흡수한 열량의 측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열량계가 온도가 얼마나 변하면 얼마나 열을 주고받는지에 관해서 미리 측정이 돼 있다는 거죠. 열량계 자체가. 예, 그래서 열 용량이라는 걸 쓰는데 이 열 용량이라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C통, M통. 이게 미리 계산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통열량계의 비열과 그 다음에 통열량계의 질량의 곱이 원래 그 통열량계 겉면에 써 있다 이거죠. 네, 원래 통열량계의 겉면에 이게 수치화돼서 써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열량계와 통열량계는 이렇게 열량계가 흡수하거나 잃은 열량을 같이 계산을 해주느냐, 계산해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탐구를 하나 볼까요? 네, 탐구 하나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열량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 물이나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키므로 이걸 이용한다 이거죠. 밑에 간이 열량계에다가 증류수 200을 넣었어요. 그리고 증류수의 온도를 측정해 놓습니다. 아, 이게 첫 번째 뭐를 측정해야 된다고요? 온도를 측정해야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물의 비열은 이제 용액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물을 사용했으니까 물의 비열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물의 질량과 온도 변화만 아시면 되니까, 그쵸? 자, 증류수를 몇 그램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에, 자, 용액을 200g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처음 온도를 해놨거든요. 처음 온도 T1. 그럼 나중 온도가 필요하겠죠? 나중 온도. 그러면 온도의 변화가 나오니까요.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간이 열량계에 염화칼슘 10g을 넣고 젖게로 계속 저어서 녹인 다음에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 이게 뭐냐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과정. 우리가 보통 이거 요즘에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설제입니다. 제설제를 눈밭에 놓으면 눈이 녹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발열 반응이라면 나중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나중 온도 T2-T1 이렇게 하면 온도 변화를 알게 되고, 이렇게 그램 도시 이렇게 지으면 칼로리 단위로 나오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이렇게 간이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밑에 계산해서 보시면 이건 1칼로리를 쓰지 않고 4.2주를 썼고요. 만약에 1칼로리로 나왔는데 주울로 대답하라고 하면, 그렇죠, 서술형에서 칼로리로 나왔는데 주울로 대답하라. 그럼 이제 되게 간단한 게 뭘 하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1칼로리는 그렇죠, 4.2주를 사용해서 만약에 100칼로리가 나왔다 그러면 1칼로리는 4.2줄인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 뭐 100칼로리다. 그러면 100칼로리일 때 X줄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칼로리 단위로 물어봤느냐 주울 단위로 물어봤느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차 원인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이 열량계는 이걸 단열시켜 놓거나 또는 이걸 완전히 보정해 놓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방출한 열의 일부가 뭐 온도를 실험실의 온도를 높이겠죠? 실험기구의 온도를 높이거나 뭐 실험실의 온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열량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값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열곡선을 그렸을 때 그 가열곡선에 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또 한번 휙휙 돌아갔죠? 제가 이제 칠판 지우느냐고 그랬습니다. 칠판 지우느냐고. 네. 자, 가열곡선에 관한 설명. 가열곡선이란 예를 들자면 물 100g을 마이너스 10도씨에서, 그러니까 얼음이죠, 얼음. 마이너스 10도씨 얼음 100g을 가열하는 경우.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온도죠, 온도. Y축이 온도. 그래서 마이너스 10도씨로부터 가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X축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가열 시간. 자, 가열 시간은 스몰 t라고 할까요? 가열 시간은 스몰 t. 자, 이렇게 가열을 한다고 하면, 자, 마이너스 10도씨부터 가열하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0도씨라는 어는 점에서 또는 녹는 점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되면 얼음이 다 녹을 거고요. 그 얼음이 다 녹고 난 다음에 물에 가열이 시작되겠죠. 물의 가열이 시작돼서 어떻게 되면 다시 또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네, 100도씨에 도달하면 다시
그렇죠. 끓는 점에 도달한 거니까요. 끓는 점에 도달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 상태 변화가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태를 봤을 때 여기는 얼음이죠. 고체. 그 다음에 이 수평 구간은 얼음 플러스 물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물의 온도 상승 곡선이고요. 마지막 수평 구간은 물과 수증기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그 뒤로는 수증기의 가열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 시간상으로 나눴을 때 타임을 A,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시간 타임을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자, 처음 0초에서 A초까지 또는 0분에서 A분까지 자, 이렇게 0에서 A 구간에서는 얼음의 가열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녹는 구간이죠. 융해 얼음의 융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물의 가열 곡선이고요. 가열 곡선이고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는 기화 구간이죠. 끓는 점. 그 다음에 D 이후는 수증기의 가열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해 구간은 쉽게 얘기하면 녹는 점이고요. 예, 녹는 점에서의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기화 구간은 끓는 점에서의 상태 변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의 가열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들어간 열량이 Q가 C 얼음, M 얼음,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T가 아까 이제 10도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융해 구간에서의 열량은 그죠? 융해 구간에서의 열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융해열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융해열 곱하기 질량. 이렇게 융해열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하실 거고요. 그럼 물의 가열 곡선에서는 C 물, M 물, 델타 T 물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는 얼음의 비열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물의 비열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화 구간에서의 열량은 어떻게 되냐면 기화열 곱하기 질량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증기의 가열 곡선에서는 사실 우린 잘 안 배우게 되겠지만 자, C 수증기, M 수증기, 델타 T 뭐 이렇게 계산하실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 가열 곡선의 기울기와 비열 또는 질량 이런 것의 관계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X축이 뭐냐면 가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축이 가열 시간이므로 이 가열 시간은 동일한 가열기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뭐 가열기가 초당 10kcal를 준다. 그러면 1초가 지나가면 10kcal, 2초가 지나가면 20kcal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열 시간은 내가 가해준 열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가해준 열량에 비례한다. 그럼 가해준 열량 Q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Q는 CM 델타 T 뭐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하실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가열 시간 스몰 t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면 CM 델타 T에 비례하는 값이다. 그죠? 자, 따라서 T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CM 델타 T에 비례하므로 우리가 기울기는 이 X축, Y축의 곡선에서 기울기는 델타 스몰 t분의 델타 라지 t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옮겨보면 cm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예, 좀 어려우신 분들을 생각해 주면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를 넘겨요. 그럼 델타 t분의 스몰 t인데 이거를 델타 t분의 라지 델타 t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라지 델타 t는 cm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cm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질량이 일정할 때는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그죠? 자, 질량이 일정한데 왜 기울기가 커요? 그렇죠.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설명해 드리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기울기가 크다가 되는 거죠. 반대로 기울기가 크다 해서 비열이 일정하다. 비열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열이 일정하다?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을 가열했는데 왜 기울기가 크냐? 질량이 작은 쪽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원래 화투에서는 이게 잘 나오는데요. 이게 화투가 화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이것을 잘 낼지 안 낼지를 의문이죠. 의문이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내신이라고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뭐 그러니까 산화환원 유형하고 중화반응 유형하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쭉 해드리는 그런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숙제도 제가 일요일쯤부터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한 일요일 정도까지 학원에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미리미리 받아가셔서요. 다음 주 수업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받아가신 EBS 교재 그거를 다 풀어보시는 것. 네, 그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다시 얼굴 맞대고 대면 수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길 빌겠습니다.